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난과 반려동물 복지 등에 관해서 한국성서대 김성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재난과 반려동물 복지가 무슨 상관이야 싶지만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복지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오늘이 지금 집중호우 때문에 많은 곳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뭐 반려동물이나 가축이나 이런 걸 키우고 있는 가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려동물 경우에는 아직 이 홍수 같은 때 동반 입소할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가 몇 년 전에 실제 겪었던 실제로요? 인데요. 비가 너무 와서 제가 살고 있는 양평 지역에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대피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서 저도 어떻게 될까. 그 당시만 해도 반려동물 동반 호텔이나 이런 숙박이 많지 않아서 어렵게 알아서 예약을 했는데 마침 또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포기하고 버텼습니다. 불안하게 이제 밤을 지샜죠. 다행히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때 생각하면 좀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중요한 재난 시, 특히 홍수 같은 거 발생 시 반려동물과 동반해서 입소할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피할 곳을 알아서 구해야 되는데 알아서 구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사전에 좀 정보나 사전에 준비를 하면 대피 과정도 수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데 이제 동물복지를 그 큰 범위에서는 같이 포함시켜 다루고 계신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때문에 대피를 안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대피소에 입소를 반려동물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나요? 굉장히 많죠. 그런 것 때문에 외국에서도 입법이 추진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이 재난 후에 그 후기 사례를 보면 난 대피소에 못 들어가서 우리 강아지랑 차에서 며칠 동안 먹고 자고 했다.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어디 지인 집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가축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 외양간에 있는 소나 가축은 농축산부에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두 마리를 뭐 이렇게 옮길 수도 없는 문제여서 이거는 좀 더 큰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대책은 사실상 우리가 없다. 매년 홍수가 나면 안타깝게도 뭐 옥상에 올라가 있는 소를 보거나 떠내려가 있는 가축들을 보긴 하는데 이제 방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피 이런 대책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반려동물로만 보면 반려가구가 1000만이다 뭐 이런 얘기, 반려인 1000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사람만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그게 다 연관돼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동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다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발생했을 때 가족을 두고 대피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진 같은 거 나타났을 때는 1초가 급한 상황인데 반려동물 챙기느라 본인도 대피하지 못하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하고 또 반려동물과 동반할 수 있어서 대피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뭐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을 겪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 의식이 지금 우리 사회에 조금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일부인가요? 아직도 일부이긴 한데 한 10여 년 전, 10년 안쪽이죠.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이 일어나면서 반려동물 대피는 어떻게 되냐는 문제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대피는 했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데 같이 대피할 곳이 없으니까 데리고 어떻게 들어갈 곳이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에 발생한 또 산불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강원도 산불은 사람은 어떻게 대피를 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목줄에 묶여 있던 이 반려견들은 대책 없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민간 차원에서 이제 재난 시 어떻게 대피하고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안내가 나오게 됐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산불에서는 다행히 이제 목줄에 묶여서 희생된 반려동물의 숫자는 줄었지만 여전히 재난시 반려동물 재난 대피 보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동물들은
대책 없이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피할 때 데리고는 못 가도 목줄이나 이런 거는 풀어주라고 하고 있죠. 그럼 뭐 토끼나 이런 동물들도 토끼장에서 풀어주는 게 안전하죠. 그럼 알아서 대피를. 그러니까 대피하면 다행이고 뭐 실종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게. 네. 근데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다고 하셨죠? 가이드라인은 이제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물복지를 관장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과인데 거기서 2020년에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뭐 보호 이런 관련해서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그리고 동반 입소가 가능한 대피소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둘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현재 행안부와 동반할 수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늘도 이렇게 호우가 많이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이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물을 구조하거나 또는 뭐 반려인을 구조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상황은 어떤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반려동물 구조는 뭐 구조단체나 동물 구조단체들, 동물보호단체들 그리고 뭐 구조단체들도 동물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고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굉장히 나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반려동물 문화나 제도가 성숙한 나라들은 한결같이 반려동물 재난 관련 법안이나 제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사례를 들면 2005년 카트리나 허리케인 때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 60만 마리의 동물이 죽고 25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경찰들이 와서 이제 모든 사람들 소개령을 내린 거죠. 대피하라고 명령을 하고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하얗게 생긴 강아지를 안고 우는 장면이 전 세계 전국에 중계가 된 거예요. 미국에요? 네. 내가 이 강아지를 두고 갈 수가 없다. 경찰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을 본 이제 서부에 있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 패츠 액트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 실제 결과를 보니까 그 당시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에 반려동물을 두고 갈 수 없어서 대피하지 않은 주민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것들은 서부에 발생한 많은 산불 사례에서도 반려동물을 두고 가지 않은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패츠 액트라는 것이 이제 패츠 액트.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를 설립하도록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과 이제 위기에 닥치면 굉장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동 재난 대비 모의 훈련도 하게 되어 있고 또 재난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이제 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주별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주별로 반려동물 대피 관련 법안이 다르고 대책이 다른데 실례를 들면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재난 시에 반려동물을 야외에 묶어놓고 대피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안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그럼 영국도 지금 보이는데 저기 보면은 축종별 대피 요령 마련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개, 고양이는 그래도 어떻게 안고라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말이나 소, 또 사실 말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가까운 반려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말이나 소 같은 큰 동물, 또 동물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동물원은 어떻게 해요? 농장동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특수동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축종별 대피 요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난 대비 모의 훈련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정부와 또 민간 단체와의 협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짜 생각해볼 문제네요. 우리는 지금 반려동물만 생각하고 있지만 저렇게 해외 선진국들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축종, 뭐 야생동물 거의 뭐 그런 수준까지도 농장동물. 그러면 호주랑 일본도 지금 준비해 오셨는데 또 어떤 점이 다른가요? 호주도 역시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가 마련돼 있고 호주나 일본의 특징은 재난의 단계별로 또 대응 지침이 마련돼 있으니까 재난 발생 전, 또 재난을 겪으면서 발생 후 그렇게 돼 있고 또 집에 혹시 남겨진 동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남겨진 동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구조할 것이냐 이런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사람도 구조하기 힘든데 무슨 네. 동물까지 구조하냐 네. 약간 이런 의견이 더 다수 네. 아닌가요? 그럼 만약에 반려동물 대피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에도 마련되면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네, 반려동물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는 것은 반려동물 재난 제시 시 반려동물 동반 대피나 반려동물 보호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동물까지 신경 쓰느냐. 네. 동물 복지 얘기할 때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물을 재난재해 발생 시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이롭고 좀 더 나아가서 재난재해 발생 시 그 사회가 동물을 보호하고 구조하고 보살필 수 있다면 사람의 안전과 복지는 얼마나 향상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을 보호하느라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대피시설에 동반 입소가 안 되니까 사람이 입소를 거부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또 남겨진 동물들이 질병에 노출돼서 전염병의 원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도 이런 것이고 또 가끔씩 뭐 산불이나 지진 같은 거에서 동물을 구조하는 장면들이 또 방송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죠. 희망도 주고 위안도 주는 경우 있는데 네. 내가 반려동물과 동반해서 대피하고 있으면 나 역시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고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저희 KBS 뉴스에서도 화재 현장에서 동물 강아지 반려견을 심폐소생하는 거 굉장히 살렸는데 그런 영상이 반영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도 조금씩 향상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꼭 또 어떤 사회복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복지와 동물에 대한 복지가 연결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원헬스라는 거를 지적해 주셨는데 네. 원헬스가 뭔가요? 원헬스라는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헬스, 하나의 건강. 그래서 우리가 보건을 얘기할 때 사람 따로 동물 따로 환경 따로 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로따로 하면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헬스라는 개념이 이제 메르스 사태 때 나왔고 코로나19 겹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됐죠. 네. 그래서 이 원헬스 관점을 적용하면 다양한 이점이 있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재난 발생 시 인간과 동물이 모두 함께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원헬스 접근법은 이런 인수 공통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서 인간과 동물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재난이 역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환경이 훼손되면 또 인간과 동물의 건강도 훼손되기 때문에 위협받기 때문에 재난에 대응할 때 있어서 인간과 동물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비상계획을 포함해서 통합적인 재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아우르는 게 그렇죠. 원헬스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동물 피해 네. 등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셨던 네, 걸로 네. 들었습니다. 네, 이거 관련 영상을 먼저 네.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다들 알다시피 가습기 사용이 많았던 임산부, 노인, 아동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거하고 있던 반려동물 세대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피해 사례 접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입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추산 자료는 1994년부터 2011년도에 가습기를 사용한 사람들을 추산하여 확인한 자료입니다. 그 중에 약 16.6%가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요. 저희도 542만 마리의 반려동물의 16.6%를 기반으로 약 87만 마리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정을 하였고요. 그 중에 10.7%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고 추산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또 이 피해 사례를 증명하면서 또 재판도 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아니면 참사를
빨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3번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기회가 사실 한 번 더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반려동물이 먼저 피해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만 우리가 먼저 알았다고 해도 이 사람에게 온 피해를 최소한 6개월은 땡겨서 알았을 것이고 그만큼 많은 피해를 줄였을 수 있을 거예요. 마트에 갔는데 이제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네. 매대에 뭐, 네. 뭐 우리 아이를 위한 뭐 가습기 뭐 깨끗하게 써야 된다, 뭐 때가 낀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럼 저거 써야겠다 우리도. 그래서 이제 구매하기 시작했던 게 처음이었어요. 너무 부지런해서 탈이었고 너무 그런 광고에 현혹돼가지고 그런 걸 모르고 속았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진상규명 측면에서는 이러한 제품 사용과 피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관련 기업들의 재판의 중요 증거물로서 동물 피해 케이스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진료를 했던 수의사님을 이제 재판부가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듣고 이렇게 잘 증거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볼 때마다 좀 안타깝다는 네. 생각이 많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원헬스 네. 그거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네. 사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인간에게 나타나기 전에 반려동물들한테 먼저 영향을 네, 미쳐서 네, 네. 실제로 이제 죽음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 먼저 이 반려동물이 이상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상 징후를 눈치챘다 그러면 사람에게 오는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재난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고 희생을 당했는데 그 당시 돌아가 보면 가습기 살균제로 사람들이 아프거나 죽기 전에 6개월 전 정도입니다. 동물병원에 원인 불상의 동물 피해가 보고가 되는 거예요. 동물이 갑자기 숨을 못 쉬고 늘어지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한 집에 여러 마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전염병인가? 전염병도 아니고. 그래서 각 동물병원이 서로 속수무책으로 동물이 죽어가는 것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인도 사실 밝히지 못했고 몇 개월 지나서 가습기 살균제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수의학계에서는 그냥 이거다. 무릎을 친 거죠. 아, 이거였구나. 그때 이제 아쉬웠던 것이 이 반려동물의 이 사망이, 이 질병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이었던 걸 알았으면 즉각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중지했으면 사람의 피해를 6개월 더 전에 막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탄식한. 그 이유는 이제 그 수의계와 또 의학계가 이제 협업해서 그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 반려동물을 잃은 반려인들의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한 20여 분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녹취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반려동물 이름이라는 단어만 빼면 사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분들은 반려동물, 사람도 이렇게 죽었는데 무슨 동물이냐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더 마음 아플 수도 있고. 말도 못하고 위로도 못 받고 피해 규명도 못 받고 이중적인 그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마찬가지지만 재난 시 반려동물 잃어버리거나 나의 반려동물 아니어도 많은 동물들이 이 재난 앞에 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하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도덕적 손상이라고 해서 사회적 통념이나 나의 신념에 반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일에 가담했거나 아니면 막지 못했거나 목격했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해에 앞서서 많은 동물들이 죽는 걸 보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거기는 또 죄책감도 생기기도 하고 또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도덕적 손상이란 그런 도덕적 손상.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정신 건강에 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가장 심각했던 것이 이제 미국의 9.11 테러였죠.
그 당시에 그런 테러 사건을 전 국민, 전 세계인이 충격을 받고 한동안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트라우마 겪었다. 같은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정신과 정신보건 인력들이 투입돼서 국민들의 또 심리와 정서를 살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뭐 동물 폭력이라든지 이런 사고 관련해서도 도덕적 손상에 좀 징후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펫 로스 증후군이라는 네. 지금 말이 나오는데 저게 정말 심각한가요? 뭐 어떤 네. 기업들은 지금 저 때 휴가를 준다는 얘기도 저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사고가 있잖아요. 가장 높은 것이 이제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래 내려가면 가족의 사별, 가족과의 사별인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데처럼 근데 이제 가족과의 사별은 위로도 받고 또 충분히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주어지는데 반려동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보통 사별을 겪고 당연히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려동물 사별 증후군에 해당되는 사례로 해서 좀 보다 좀 적극적인 정서적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고 뭐 심지어는 약물 치료까지 필요한 상태고 이것들이 잘 적절하게 개입이 되고 치료되거나 보호되지 않으면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는 이제 그런 경우까지 이르는 우리 국내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정도 심각한 사안입니다. 굉장히 힘든 정말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 이건 좀 다른 접근이긴 한데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서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개물림 사고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이 개물림 사고에 대한 어떤 예방법이나 또는 현재의 대처 방식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진이나 산불같이 큰 재난은 아니지만 개물림 사고도 뭐 우리 일상으로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고고 우리가 알고 예방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좀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안 무는 개는 없다. 우리 개는 안 무려가 아니라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그러니까 큰 개, 사나운 개, 작은 개, 나이 든 개, 어린 개를 떠나서 순한 개도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물기 때문에 그래서 개물림 사고는 그 원인을 알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개물림 사고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제 일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 개물림 사고의 80% 이상, 거의 대부분이죠.는 실내나 그 보호자의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역시 보호자의 지인인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가 반려견이 어떤 특정 위협 신호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반려견이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면 상황이 생기면 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작동해서요. 그래서 그 반려동물의 그 평상시에 어떤 습성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개물림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가 없으면 물리지 않겠죠. 그래서 소유자의 어떤 그 보호자의 책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적절한 그 사육 환경과 또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사회화 훈련을 꼭 해서 반려동물이 이상 행동하지 않도록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사회화 훈련을 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지인들에게 반려동물 특성을 알리고 반려동물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뭐 얼굴을 만지거나 위협적인 행동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간혹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제 뭐 범죄자들은 어렸을 때 동물 학대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동물 학대를 했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건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 링크 가설이라고 합니다. 동물 학대가 인간과의 폭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충돌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동물에 대한 학대는 인간 간의 폭력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불특정한 동물을 학대하는 것도 있지만 가정 내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가정에 반려동물 학대가 있으면 그 가정 폭력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반대로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 반려동물이 있으면 반려동물 학대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가 있는데 반려동물 학대가 의심이 되면 아동 학대를 꼭 체크하도록 돼 있는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돼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반려동물을 이용하거나 반려동물을 빌미로 정서적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반려동물을 이제 뭐 그러니까 매 맞는 여성이 있다고 하면 매 맞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하는 대신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거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무엇을 못하게 제한하거나 하면서 상대방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 아이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폭력의 피해 여성이 대부분 여성이니까 피해 여성이 이 피해 상황을 탈출해서 쉼터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반려동물과 동반해서 대피할 수 있는 가정폭력 쉼터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폭력의 그늘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때문에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폭력을 못 피해. 가정폭력, 뭐 스토킹, 교제폭력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발생 시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쉼터가 이제 건립되기도 했는데 국내는 경기도에서 동반 대피시설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대피하고 있는 동안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그런 제도는 돼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발전하고 있네요.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최근 뉴스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이웃이 할아버지가 반려묘 고양이 이웃의 반려묘를 학대하는 모습을 초등학생이 하굣길에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경우에 그 초등학생한테는 심리적인 외상이라고 하나요? 트라우마가 오래 갈까요? 네, 이게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서 제가 직접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경우를 사례 종합해 보면 동물 학대를 목격한 사람들은 굉장히 심리적인 외상이 크지요. 그리고 특히 자신의 반려동물이 희생당했을 때는 내가 왜 반려동물을 잘 보호하지 못했을까? 왜 집에 놔두도록 막지 못했을까? 지켜주지 여러 가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이제 포함이 되고 이게 동물 학대는 또 범죄이기 때문에 사법 체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법 체계에서 동물 학대를 증명해야 될 때 있어서 또 어려운 과정들. 그래서 아동이 그런 동물 학대를 목격했거나 피해자라고 하면 범죄 피해 보호받는 그런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이라면 아동 학대에 준하는 그런 지원과 어떤 보호가 함께 병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네, 교수님을 통해서 어떤 동물 복지를 인간 복지랑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로 어떤 이제 정말 재난재해가 났다 이랬을 때 반려인들이 준비해야 될 거를 어떤 발생 전,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또 나중에 좀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언제든지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 지진 같은 건 예고 없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대피 계획을 세우는 거 중요한데 대피소가 어딘지 알아봐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반려동물이 먹는 약이 있으면 약도 좀 챙겨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재난 키트를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냥 가방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 카드, 그다음에 하루 이틀 먹을 수 있는 물과 사료, 그리고 상비, 약 뭐 이런 것들 좀 가능하다 그러면 뭐 배변 용품이나 장난감 준비해 놓고 이 키트를 마련해 놓고 바로 들어 나갔으면 좋고 그리고 대피 연습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그 당시에 또 당황하지 않도록 반려동물도 함께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발생 시? 발생 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이 안고 대피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이동장에 넣고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하고 대피소에 입소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의 어떤 지침을 잘 따르고 반려동물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이제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심리적인 충격, 외상을 잘 치료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복 단계에서도 저렇게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 혹시 두고 나오게 되면 평상시에 우리 집에 반려동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을 준비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모시고 재난과 반려동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